저는 박지훈입니다. 올해 53시죠. 서울에서 30년 넘게 건축 설계사로 일하면서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도 여러 따냈고 업계에서 인정도 받았죠. 하지만 3년 전 아내 수진을 잃고 나서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이 되기 전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렸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딸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나니 서울의 넓은 아파트가 감옥처럼 느껴지더군요.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가는 삶이 기계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에 퇴근하면 어두운 집에 혼자 불을 켜야 했죠. 주말에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23세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명절에도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고향에 남은 인연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이 떠올랐어요. 마침 대학 동기 민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는 고향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했어요. 25년 만에 통화를 하게 됐죠. 안부를 묻다가 제가 무심코 고향 쪽 집을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서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심이냐고, 정말 여기로 내려올 생각이냐고요.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서울 생활이 지겹다고 대답했죠. 민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집만은 피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집이 너무 오래됐고 좀 으스스한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30년 넘게 건축 일을 해온 사람인데 오래된 집 정도야 문제없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어요. 건축가로서 낡은 집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보내온 사진 속 집은 확실히 오래돼 보였습니다. 단층 단독주택에 작은 마당이 딸려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뚤어진 대문, 그리고 낡은 기와 지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제 삶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도 안 됐죠. 저는 바로 내려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민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주말에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논밭은 많이 줄어들고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멀리 보이는 산줄기는 여전했습니다. 공기도 서울과 달랐어요. 매연 냄새 대신 흙냄새가 났죠. 버스터미널에서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8세가 된 민서는 대학 시절보다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민서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차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는 외진 곳이었죠. 골목 끝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낡아 보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현관문은 나무로 된 옛날 문이었고 손잡이에는 녹이 슬어 있었죠.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어요. 거실과 방 2개,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었습니다. 가구는 거의 없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공간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서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음침하지 않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조금만 손보면 살만할 것 같다고 답했죠. 민서는 한숨을 쉬더니 계약서를 꺼냈어요. 민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어요. 진짜 후회 안 하겠냐고. 이 집에 좀 이상한 소문도 있다고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더니 예전 세입자들이 오래 못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축가로서 봤을 때 구조만 튼튼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계약을 마치고 민서는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했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서울 아파트는 정리해서 팔 예정이었고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생필품만 챙겨왔죠. 이불을 펴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해가 지자 집안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전등을 켰는데 불빛이 미약했어요. 오래된 형광등이라 그런지 깜빡거리기까지 했죠.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밤 10시쯤 됐을까요? 저는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낡은 나무 구조가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이 집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어두운 공간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죠. 수진이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제발 여기서 나가달라고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이 녹슨 색으로 나왔어요. 컵에 물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하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얼룩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죠. 건축가의 눈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보였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창밖을 보니 골목이 칠흑 같았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첫날 밤이 이렇게 불안하게 지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겨우 다시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늘 7시에 일어났는데 어젯밤 설친 탓인지 늦잠을 잔 거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건축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집의 구조가 궁금했거든요. 거실부터 살펴봤습니다. 창문이 3개 있었는데 각도가 이상했어요. 보통 창문은 벽면과 수직으로 설치되는데 이 집 창문은 미묘하게 비스듬했습니다. 처음엔 눈에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수평계를 대보니 확실히 틀어져 있었어요. 천장도 문제였습니다. 어젯밤 물방울이 떨어지던 부분을 자세히 봤죠. 얼룩이 퍼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했어요. 분명 누수가 있는 건데 위층이 없는 단층 집에서 이런 현상은 이상했습니다. 벽을 두드려 봤어요. 건축가는 소리만 들어도 벽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서 나는 소리가 다른 벽과 달랐어요. 마치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은 공명음이 났죠. 줄자를 꺼내 거실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꼼꼼히 측정했어요. 그리고 집 외부로 나가 건물 전체 크기도 쟀죠. 계산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외부 치수와 내부 치수가 맞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약 2m 정도의 공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벽 속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뜻이죠. 저는 건축 도면을 그려가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 집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계단도 이상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작은 계단이 있었는데 높이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계단은 20cm, 어떤 계단은 25cm였죠. 건축 법규를 완전히 무시한 구조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를 살폈습니다. 배관 구조를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배관 연결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급수관과 배수관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로 물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기 위치가 배수구와 어긋나 있었어요. 정상적이라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잘 작동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벽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곳곳이 들떠 있었는데 한 곳을 살짝 떼어냈어요. 그 안쪽 벽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한 글씨였는데 자세히 보니 숫자 같았어요. 1998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계산을 해보니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때 이 벽을 시공했다는 뜻이겠죠. 저는 다른 곳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저기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살폈어요. 벽 안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있었어요. 가늘고 긴 선들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죠.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벽을 핥힌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점심때가 됐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집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저는 노트에 지금까지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창문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틀어져 있다. 둘째, 천장에서 원인 모를 누수가 발생한다. 셋째, 외부와 내부 치수가 맞지 않아 숨겨진 공간이 존재한다. 넷째, 배관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 다섯째, 벽 안쪽에 이상한 흔적들이 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걸까요?
건축가로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다락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발견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불규칙한 높이 때문에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락문이 있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는 오래된 형태였고 녹이 슬어 있었죠. 방으로 내려와 침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쇠가 있었어요. 베개 밑에 놓여 있었죠. 작고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열쇠를 들고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물쇠 열쇠를 넣어봤어요. 딱 들어맞았습니다. 돌리자 뻑뻑한 소리를 내며 자물쇠가 열렸죠. 다락문을 열자 먼지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기침이 나올 정도로 많은 먼지였죠.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췄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생각보다 깊었어요. 안쪽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박스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축 관련 서류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이 집의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1998년 3월에 작성된 리모델링 도면이었죠. 도면을 펼쳐봤습니다. 원래 집 구조와 변경된 구조가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구조에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읽을 수 있었어요. 봉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봉인한다는 걸까요? 다른 박스도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었죠. 이 집의 옛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같은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던 자리가 통째로 잘려나간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제거돼 있었죠. 세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 같았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희미해서 읽기 어려웠죠. 몇 번을 들여다보니 한소희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여성의 필체였어요. 날짜는 2015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어봤죠. 이사 온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기록이었어요.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밤에 들리는 발소리, 벽을 긁는 듯한 소리 등등.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창문 각도가 이상하다는 것, 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것 등을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나를 가둔다. 나갈 수가 없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몇 장은 찢어져 나간 상태였죠. 저는 일기장을 들고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일기를 쓴 한소희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쳐 읽어봤어요. 곳곳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죠. 천둥 소리도 들렸어요. 거실이 어두워져서 전등을 켰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또 물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였죠. 비가 와서 누수가 심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물방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구조적 문제들, 다락에서 발견한 일기장, 그리고 어젯밤 수진의 경고.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저는 일기장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천둥 소리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벽에서 나는 소리였죠.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살폈는데 아까 속이 비어있던 벽 부분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가늘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죠. 이 집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움직이고 뭔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호기심과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죠.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두어 시간 잠들었어요. 눈을 뜨니 온몸이 뻐근했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커피를 끓였어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어젯밤 발견한 벽의 균열을 다시 살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더 선명했죠. 그때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여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5쯤 돼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묘하게 집요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최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새로 이사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인사차 들렀다고 했죠.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구석구석을 훑었죠. 마치 이 집을 잘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 탁자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왔다고 혼자 사시니 끼니 챙기기 힘드시겠다고요. 김치 된장찌개 밑반찬들이 정가락에 담겨 있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눈빛이 묘했어요. 친절해 보이면서도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현우는 소파에 앉으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냐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 가족은 어디 계시냐고요.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건축 설계사라고, 혼자 산다고만 말했죠. 그러자 현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혼자 산다고 5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러면서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 사생활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현우가 갑자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이 새는 흔적을 본 거죠.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갔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불편하지 않으냐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집이 오래됐다고, 예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자기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했죠. 예전부터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이 집에 대해 뭘 아시냐고요? 현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여기 오래 살았다고, 이 집의 세입자가 몇 번 바뀌는 걸 봤다고요. 그러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이 집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문제가 많다고요. 특히 밤에는 조심하시라고 했죠. 현우는 1시간 정도 머물다 일어섰습니다. 가기 전에 명함을 건넸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대문까지 배웅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현우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돌아봤죠. 집으로 돌아와 현우가 놓고 간 반찬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왠지 먹기가 꺼려졌죠. 처음 만난 사람의 친절이 지나쳤거든요. 점심때가 됐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빵 한 조각과 우유로 끼니를 때웠어요. 식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현우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 집에 대해 잘 아는 걸까요? 오후에 마당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호미와 장갑을 끼고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한참 풀을 뽑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마당 한쪽 흙이 움푹 패여 있었어요.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인위적으로 판 흔적이었죠. 주변 흙을 조금 파헤쳐 봤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작고 하얀 조각이었죠. 처음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뼈 조각 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다시 흙으로 덮었어요. 더 이상 파고 싶지 않았죠. 저녁 때가 되자 현우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을 들고 왔어요. 수박 한 통을 들고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점심 잘 드셨냐고, 반찬은 입에 맞았냐고 물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하루에 2번씩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현우는 주방으로 가서 수박을 썰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칼이 어디 있는지 접시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박을 먹으며 현우가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동네 얘기, 주변 가게 얘기, 이웃 사람들 얘기를 했죠. 그러다 슬쩍 제 이야기도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시냐고, 자주 오시냐고요. 딸은 미국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우가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죠. 돌아가셨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그 슬픔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우리 같은 처지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현우의 친절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현우는 1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물었어요. 밤에 잘 주무시냐고 이상한 소리 같은 거 안 들리냐고요.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을 저었어요. 그냥 오래된 집이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고요. 일어서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혹시 무서우시면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옆집이니까 금방이라고요. 심지어 같이 살 수도 있다고 했죠.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언제든 오시라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표정도 심각해졌죠. 형님이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어요. 이 집이 좋지 않다고,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니.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희생된 거였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다고요. 아내가 윤태식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윤태식이 현우에게 처리하라고 명령했답니다. 현우는 울면서 아내에게 약을 먹였다고 했어요. 그 후로 현우는 완전히 윤태식의 꼭두각시가 됐답니다. 윤태식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신을 묻는 일도 도왔고 새로운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약물을 제공했다고 했죠.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현우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어요. 자신이 직접 관여한 건 4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수진 그리고 다른 2명의 세입자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어요. 폭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수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출근하던 수진이요. 강 형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제 윤태식도 체포할 거라고 했어요. 현우의 자백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요. 오늘 밤 윤태식을 체포할 계획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윤태식을 체포하러 온 거였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죠. 윤태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수갑을 찼어요. 윤태식이 연행되면서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은 곧 범죄 현장으로 봉쇄됐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숨겨진 방도 발견됐고 마당도 전부 파헤쳤죠. 마당에서 세구의 육골이 더 발견됐습니다. 한소희와 다른 피해자들이었어요. 10년 동안 그곳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한소희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이었어요. 언니를 10년 동안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언니를 찾았지만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다고 울먹였죠. 저는 일기장을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한소희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소희는 일기장을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태식은 연쇄살인 혐의로, 현우는 살인 방조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윤태식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27년 전부터 시작된 연쇄살인이었어요. 처음엔 우발적이었지만 점점 계획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윤태식은 집을 개조해서 감금 공간을 만들었고 비밀을 알게 된 세입자들을 차례로 죽였답니다. 현우는 15년 전부터 공범으로 가담했고요. 검사는 2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울분이 폭발한 거였죠. 판결일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윤태식 사형, 현우 무기징역. 2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수진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묘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고, 당신을 죽인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왜 혼자서 그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르는데요. 민서가 제 옆에 왔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수진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됐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영웅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치려 했으니까요. 비록 중간에 쓰러졌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집은 철거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비극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수진의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조사하던 자료들이었어요. 꼼꼼하게 정리된 메모와 사진들이 있었죠. 수진이 얼마나 열심히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읽어달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글씨가 반가웠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미안해요. 당신께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 일을 진행한 것을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 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비록 제가 중간에 멈췄더라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줄 거라고 믿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제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용감했어요.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텅 빈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음산한 기운이 남아 있었죠. 이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기로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진이 그걸 바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향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진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수진의 모습을요. 그리고 저도 수진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의롭고 용감하세요.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수진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소희라고 소개했어요. 한소희의 동생이라고 했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소희를 만났습니다. 28살의 소희는 언니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와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소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언니를 찾아 헤맸다고요.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 최근 뉴스에서 그 집 사건을 봤다고 했어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언니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답니다. 경찰에서 언니의 육고를 인계받았다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언니를 찾았지만 이미 차가운 뼈만 남은 상태였죠. 그래도 이제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소희는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아니었다면 언니는 영원히 그 마당에 묻혀 있었을 거라고요. 진실을 밝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조사를 시작했고 저는 그걸 마무리한 것뿐이라고요. 오히려 한소희 씨의 일기장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했죠. 소희는 언니의 일기장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어요. 언니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저는 당연히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바로 전달하겠다고요. 그때 소희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언니가 그 집에 이사 가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다고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불안해했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언니는 분명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소희도 수진처럼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가서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소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기자 지망생이었다고 했어요. 늘 사회의 어두운 면을 취재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 집의 소문을 듣고 일부러 들어간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한소희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휘말린 거였습니다. 윤태식과 현우라는 괴물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약했어요. 소희는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수진과 한소희 두 사람 모두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소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가 여전히 쓸쓸했어요. 수진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수진과 한소희가 함께 있는 꿈이었어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편히 쉴 수 있다고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수진과 한소희가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윤태식의 추가 자백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었다고 했어요.
무려 7명이었습니다. 27년 동안 7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죠.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한국 범죄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라고 보도했어요. 윤태식과 현우의 얼굴이 연일 뉴스에 나왔죠.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을 잃고 진실도 모른 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는 5년 전 실종된 여성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겼는데 경찰은 가출로 처리했다고요. 이제야 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것도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습니다. 재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검사는 저에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수진의 죽음과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수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증언하겠다고 했죠. 재판을 준비하면서 수진의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했는지 새삼 놀랐어요. 윤태식의 과거부터 현우의 행적까지 모든 걸 파헤쳤더군요. 특히 현우의 제약회사 경력을 추적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현우가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의 노트 한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현우가 가장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공범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수진의 직감이 정확했던 거였어요. 현우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적극적인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까지 죽인 냉혈한이었죠. 재판이 다가올수록 언론의 관심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수진의 이야기가 크게 다뤄졌어요. 진실을 파헤치다 희생된 영웅이라고 보도됐죠. 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수진을 언론에 소비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은 그저 정의로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소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의 장례를 치른다고 했어요. 10년 만에 장례식이었죠. 저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몇 명만 왔어요.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한소희를 추모했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소희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희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언니는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진실을 위해 싸우다 떠났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어요. 언니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한소희와 수진 두 사람 모두 이제는 편안하기를 바랐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집을 철거하던 중 벽 속에서 또 다른 공간을 발견했다고요. 저는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검사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벽을 뜯어낸 모습이었죠. 그 안에는 제가 발견했던 공간보다 더 큰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유품들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들이었죠. 지갑, 휴대폰, 액세서리 등이 보관돼 있었답니다. 윤태식이 일종의 전리품처럼 모아둔 것 같다고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이 종종 그런다고 했어요. 피해자의 물건을 간직하면서 범행을 추억하는 거라고요. 그 중에 수진의 물건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까지 들고 다녔던 녹음기였어요. 수진은 조사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검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2021년 3월 15일 윤태식의 집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현우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다음 녹음은 현우와의 대화였습니다. 현우가 친절하게 굴면서도 뭔가를 숨기는 느낌이 든다고 수진이 말했어요. 특히 아내 이야기를 할 때 불안해 보인다고 했죠. 마지막 녹음은 죽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윤태식과 현우 모두 위험한 인물이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혼자서 그 괴물들과 맞서야 했으니까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요. 수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했는지 그리고 현우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수진을 속였는지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또 다른 증거도 있었습니다. 벽 속에서 발견된 서류 뭉치였어요. 윤태식이 작성한 일종의 일기 같은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각 피해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날짜, 방법, 그리고 시신 처리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죠. 마치 자랑하듯이 써놓은 거였습니다. 수진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가장 영리한 여자였다. 거의 모든 걸 알아냈다. 현우가 아니었다면 잡혔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윤태식은 수진을 죽이고도 그걸 자랑스럽게 기록한 거였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검사는 이 모든 증거를 재판에 제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윤태식과 현우 모두 최고형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검찰청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거였어요. 수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거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민서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민서도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어요. 자신이 소개한 집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민서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민서도 몰랐던 일이고 오히려 민서가 경고해줬잖아요. 덕분에 조심할 수 있었다고 했죠. 민서와 함께 수진의 묘지에 갔습니다. 민서도 수진과 친분이 있었거든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였다고 했어요. 묘비 앞에서 민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안다고요. 늘 약자의 편에 서려고 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고 했죠. 저도 그런 수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떠났지만 수진이 남긴 정의는 영원할 거예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피해자 가족들,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이 재판을 주목했습니다. 윤태식과 현우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특히 윤태식은 완전히 늙어버린 것 같았죠.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27년간 7명을 살해한 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감금 혐의 등이 줄줄이 나왔어요. 첫 번째 증인으로 제가 출석했습니다. 수진의 죽음에 대해 증언했어요. 수진이 어떻게 조사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현우에게 속았는지 설명했죠. 수진의 녹음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방청객들은 숨죽이고 들었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현우 자신도 이미 자백한 상태였고요. 윤태식의 일기도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상세히 기록한 내용에 방청객들은 경악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한소희의 동생 소희도 증언했습니다. 언니를 10년 동안 찾아 헤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울먹였죠.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을 잃고도 진실을 몰라 더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끝나고 검사의 구형이 있었어요. 윤태식과 현우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당연한 형벌이라고 생각한 거였죠. 7명을 죽인 악마들에게는 사형도 모자랐습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있었지만 별 의미는 없었어요. 누가 봐도 유죄였고 감형 사유도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이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죠. 현우는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수진에게 사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윤태식 사형, 현우 무기징역. 예상했던 판결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시원하면서도 허무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이 살아 있었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의가 실현됐다고 기뻐했을까요? 소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언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수진 씨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수진과 한소희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모두가 이제는 편안하기를 바랐어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딸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 준비 중이라고 연락이 왔죠. 수진이 없는 집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윤태식의 변호사였습니다. 윤태식이 사형 집행 전에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변호사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윤태석이 반드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진을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구치소로 갔습니다. 삭막한 회색 건물이 음울하게 서 있었어요. 면회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유리창 너머로 윤태식이 보였습니다. 사형수 복장을 한 윤태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20년은 늙어 보였죠.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윤태식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주 앉아 수화기를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박지훈 씨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집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사기 전부터 이미 많은 죽음이 있었던 곳이라고요. 50년 전 그 집에서 일가족이 몰살당했답니다. 당시 집주인이 사업 실패로 빚에 몰리자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살했다고 해요. 그 후로 집은 흉가가 됐고 아무도 오래 살지 못했답니다. 윤태식이 집을 산 건 27년 전이었어요. 헐값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샀다고 했죠. 하지만 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대요. 밤마다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벽에서는 피 같은 얼룩이 계속 생겼고 아무리 닦아도 다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다 윤태식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성격이 난폭해지고 충동적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죠. 당시 연인이었던 여자를 죽인 거였습니다. 처음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말다툼 끝에 밀었는데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신을 처리하면서 이상한 충동을 느꼈답니다. 일종의 쾌감 같은 거였다고 해요. 그 후로는 멈출 수 없었답니다. 집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을 차례로 죽였어요. 처음엔 두려워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일종의 중독이 됐다고 했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도 설명했어요. 현우가 처음 그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해요. 현우는 윤태식의 비밀을 눈치채고 접근했답니다. 그리고 협력을 제안했다고 해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자고 했답니다. 윤태석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현우가 계속 설득했다고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했대요. 그렇게 둘은 공범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점점 더 잔인해졌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죽였죠. 윤태식조차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현우는 완전히 괴물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수진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박수진은 정말 똑똑한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걸 파헤쳤다고 해요.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자신들을 잡았을 거라고 했죠. 윤태식은 수진을 죽인 걸 가장 후회한다고 했어요. 수진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이 그걸 막은 거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인정했어요. 마지막으로 윤태식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더 있다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7명 외에도 최소 3명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15년 전과 12년 전 그리고 8년 전에 각각 1명씩 더 죽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답니다. 노숙자거나 불법 체류자였다고 했죠. 시신은 모두 그 집 마당 깊은 곳에 묻었다고 했어요. 경찰이 발굴했던 곳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명 이상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죠. 윤태식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그 집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했어요. 철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땅 자체를 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너무 많은 원혼이 있다고 했죠. 면회가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검사에게 연락했어요. 윤태식의 추가 자백을 전했죠. 검사는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집 마당에서 추가 발굴 작업이 시작됐어요. 윤태식이 말한 대로 더 깊은 곳을 팠죠. 그리고 정말로 세구의 육골이 더 발견됐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떠들썩했어요. 피해자가 10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죠. 한국 범죄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 됐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시신들은 신원 확인이 어려웠어요. 너무 오래됐고 신원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었거든요. 결국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집은 완전히 철거됐어요. 건물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모두 파헤쳤죠. 그리고 그 자리는 공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비극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윤태식의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현우는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진이 나타나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꿈이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어요.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딸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엄마의 일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씩씩하게 견뎌냈죠. 아빠를 도와야겠다고 했습니다. 딸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소희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니의 장례를 잘 치렀다고 했어요. 이제는 언니를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민서도 자주 연락해 왔어요. 괜찮냐고 걱정했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기도 했죠. 좋은 친구가 되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윤태식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집행됐다고 들었어요. 마지막 유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였어요. 윤태식도 죽었고 현우도 감옥에 갔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죠.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의 사형이 집행된 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회사는 휴직 중이었고 당분간 쉬기로 했죠. 아직 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의 유품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동안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돌려줄 수 있다고 했죠. 경찰서로 가서 유품을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수진이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목걸이가 있었어요. 특히 목걸이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거였거든요. 수진이 항상 착용하고 다녔던 목걸이였죠.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향수 냄새도 희미하게 났죠. 휴대폰을 켜봤지만 배터리가 나간 상태였어요. 충전을 해서 다시 켜보니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낸 거였어요. 수진이 실종됐을 때 미친 듯이 연락했던 기록들이었죠.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딸이 어렸을 때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다양했죠. 수진은 늘 가족 사진을 휴대폰에 가득 담고 다녔습니다. 메모장도 확인했어요. 수진이 조사하면서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윤태식과 현우에 대한 정보, 그 집의 이상한 점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메모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일 현우를 다시 만난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수진은 위험을 알면서도 계속 조사한 거였어요.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 수진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혼자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지갑 안에는 현금과 카드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수진이 가장 아끼던 사진이었습니다. 유품을 집으로 가져와서 수진의 방에 놓았어요. 3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죠. 수진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수진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죠. 화장대에는 수진이 쓰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일기장이 있었어요. 수진이 매일 쓰던 일기장이었죠.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수진은 그 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이유를 적어놨더군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집의 과거 사건들을 보게 됐다고 했어요. 실종 사건이 반복되는 걸 수상하게 여겼답니다. 기자 출신답게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계속 사라진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지만 파헤칠수록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윤태식과 현우가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특히 저와 딸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강했습니다. 수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안전보다 정의를 우선시했으니까요. 그런 수진과 2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목걸이 펜던트가 열리는 구조였는데 그 안에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컴퓨터에 연결해보니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어요. 수진이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었죠. 윤태식과 현우를 만났을 때의 대화가 녹화돼 있었습니다. 특히 현우와의 마지막 만남이 선명하게 녹화돼 있었어요. 현우가 친절한 척하면서 수진에게 음료를 권하는 장면이었죠. 수진은 마시는 척하면서 몰래 버렸지만 결국 조금은 마신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현우가 얼마나 교활하게 수진을 속였는지 생생하게 보였거든요.
수진도 의심하면서도 증거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거였습니다. 이 영상을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미 재판은 끝났지만 추가 증거로 보관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현우가 항소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딸과 함께 수진의 일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좋아하던 장소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묘지에 가기로 했죠. 수진이 좋아하던 카페에 갔습니다.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던 곳이었어요. 수진이 앉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음은 수진이 자주 가던 서점이었어요. 수진은 책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수진 자신이 추리소설 같은 사건에 휘말린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를 찾았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었죠. 그때의 설렘과 행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진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편지를 읽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죠. 저도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끝냈다고 정의가 실현됐다고요. 이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수진을 제대로 보내드린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수진 없는 삶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수진의 일주기가 지나고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고 딸도 취업이 확정돼 새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우의 진짜 정체였어요.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우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현우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수진을 죽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교도소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삭막한 회색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면회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유리창 너머로 현우가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은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해쓱해졌죠. 한때 친절했던 옆집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평범한 약사였다고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팀장으로 일했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10년 전 회사에서 개발하던 신약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임상시험 중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거였어요. 몇 명이 죽기까지 했답니다. 현우는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발각됐고 해고당했다고 했어요. 그 후 현우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약사 면허도 정지당했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어요. 빚은 늘어났고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됐답니다. 그때 윤태식을 만났다고 했어요. 윤태식은 현우의 상황을 알고 접근했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조금씩 현우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일이 커졌고 결국 살인에 가담하게 됐답니다. 현우의 약물 지식이 윤태식에게는 완벽한 무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우가 죽인 첫 번째 사람은 윤태식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전 상사였답니다. 해고당한 후 복수심에 불탔던 현우는 전 상사를 찾아가 디기탈리스를 먹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윤태식이 알게 됐답니다. 윤태식은 그걸 빌미로 현우를 완전히 장악한 거였어요. 아내를 죽인 것도 윤태식의 강요만은 아니었답니다. 아내가 현우의 과거 범죄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신고하려 했다고 해요. 현우는 그걸 막기 위해 아내를 죽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고백은 따로 있었어요. 현우가 수진을 죽인 진짜 이유였습니다. 수진이 조사하던 중 현우의 과거를 파헤쳤답니다. 제약회사 시절의 은폐 사건과 전 상사 사례까지 알아낸 거였어요. 수진은 그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고 현우는 그걸 없애야 했답니다. 현우는 수진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고 했어요. 윤태식의 범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까지 모두 폭로하려 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손을 쓴 거였습니다. 수진의 죽음은 우발적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현우는 며칠 동안 수진을 감시하고 접근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은 후 천천히 독을 먹인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해당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어요. 자신도 괴물이 됐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생존을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살인 자체가 중독이 됐다고 했어요. 특히 약물로 사람을 죽이는 데서 일종의 쾌감을 느꼈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자부심 같은 거였대요. 의학 지식을 악용한 최악의 범죄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놨어요. 사실 윤태식 몰래 혼자 죽인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였습니다. 7년 전과 4년 전에 각각 한 명씩 더 죽였답니다. 자신을 의심하거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윤태식도 모르게 처리한 거였답니다. 시신은 다른 곳에 묻었다고 했어요. 그 집 마당이 아니라 근처 야산에 묻었답니다. 경찰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시신들이었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현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한 살인이 여러 건이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윤태식을 제거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윤태식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갈 생각이었대요. 하지만 박지훈 씨가 나타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실이 드러났고 자신도 잡히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이상하게도 후련해 보였어요. 더 이상 숨기고 살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감옥에 있을 거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하다고 했어요. 면회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수진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하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일어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현우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요. 수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교도소를 나오면서 검사에게 연락했어요. 현우의 추가 자백을 전했습니다. 검사는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현우가 말한 장소에서 정말로 두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7년 전 실종된 남성과 4년 전 실종된 여성이었어요. 현우의 자백과 일치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떠들썩했어요. 현우가 단독으로 저지른 살인이 더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우에 대한 추가 재판이 열렸어요.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였지만 죄목이 추가됐죠. 검사는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형이 선고됐어요. 현우도 윤태식처럼 사형수가 된 거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데가였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 같았어요. 수진을 죽인 현우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수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상실의 아픔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의 사형이 확정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딸과 산책도 했죠. 수진이 없는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놀랍게도 윤태식이었어요. 이미 사형이 집행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었던 거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길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매일 맞고 굶주리며 자랐대요. 15살에 집을 나와 공사장에서 일했답니다. 돈을 모아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사기를 치면서 재산을 불렸다고 했어요. 28배 그 집을 샀답니다. 남들이 꺼리는 흉가였기 때문에 헐값에 살 수 있었대요. 하지만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답니다. 처음에는 환청과 환각이었어요. 벽에서 사람 얼굴이 보이고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대요. 그러다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됐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가 자신의 비리를 알고 협박했고 격분해서 밀었는데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거였어요. 시신을 처리하면서 이상한 충동을 느꼈답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윤태식은 그 집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집의 악령이 자신을 조종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거라고 집탐만 할 수는 없다고 했죠. 편지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 밝히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거였습니다. 20년 전에 2명, 18년 전에 1명, 그리고 13년 전에 1명을 더 죽였다고 했어요. 모두 그 집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답니다. 시신은 집 마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묻었대요. 당시에는 현우가 없어서 혼자 처리해야 했고 멀리 가서 묻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도 적혀 있었어요.
경기도 모처의 야산, 충청도 모처의 저수지 근처 등 상세한 위치를 기록해놨더군요. 윤태식은 죽기 전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최소한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박수진은 자신이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진실을 혼자 힘으로 밝혀냈다고 했어요. 만약 박수진이 조금만 더 살아있었다면 자신들은 진작 잡혔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박수진이 이긴 거라고 썼더군요. 윤태식은 현우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현우가 자신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 잔인하고 계산적이었다고 했어요. 특히 약물을 이용한 살인 방법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범죄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지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를 잃게 해서 죄송하다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곧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다. 부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윤태식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고백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편지를 전달했어요. 윤태식이 밝힌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검사는 즉시 수사팀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윤태식이 말한 장소에서 정말로 시신들이 발견됐어요. 오래되어 백골화됐지만 분명히 사람의 육골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어요. 20년 전 실종된 여성, 18년 전 실종된 남성, 13년 전 실종된 여성이었습니다. 모두 실종 당시 그 집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5명이 넘었어요. 27년 동안 15명 이상을 죽인 희대의 연쇄살인범이었던 겁니다. 유가족들이 찾아왔어요. 20년을 기다린 어머니, 18년을 기다린 아내, 13년을 기다린 딸. 모두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인수해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늦었지만 위안이 됐을 거예요. 최소한 가족의 유해라도 찾았으니까요.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추모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윤태식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조용히 집행됐다고 했어요. 마지막 유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윤태식도 죽었고 현우도 곧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어요. 두 악마가 모두 벌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 집은 정말 저주받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악인들이 우연히 모인 곳이었을까요? 딸과 함께 그 집 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공터가 돼 있었어요. 건물도 기초도 모두 파헤쳐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시에서는 그곳에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피해자들을 기리는 작은 공원이 될 거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그곳에 서서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이곳에서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용감했던 수진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놓아주자고 했습니다. 엄마도 그걸 바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윤태식의 마지막 고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이제 저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진이 없는 삶이지만 계속 살아가야 했어요. 수진이 그걸 바랄 거니까요. 윤태식의 사형 집행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에 집중했고 딸과의 시간도 늘렸죠. 주말마다 수진의 묘소를 찾아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집과 관련된 오래된 자료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향토사료관에서 찾은 거라고 했죠. 민서가 보내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집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어두웠던 겁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집터는 불길한 곳이었답니다. 당시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가 살았는데 조선인들을 착취하다가 광복 직전 온 가족이 피살됐다고 해요. 그 후 6.25 전쟁 때는 인민군이 그곳을 임시 수용소로 사용했답니다. 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죽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1960년대에 새 집이 지어졌지만 거기서도 비극이 이어졌답니다. 집주인이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윤태식이 집을 사기 직전인 1990년대 초에도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한 가장이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살한 거였어요.
기록을 보면 그 집터에서 죽은 사람이 최소 10명이 넘었습니다. 100년 동안 계속된 죽음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민서는 그 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최악의 터라고 했습니다. 음기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에도 그 터는 흉터로 분류돼 있었답니다. 관하에서도 그곳에는 건물을 짓지 말라고 했을 정도였대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강제로 집을 지었고 그 후로 비극이 계속된 거였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윤태식이 단순히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집이 정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역사학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집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학자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터는 원래 조선시대 처형장이었다고 해요. 수백 년 동안 죄인들을 처형하던 곳이었답니다. 특히 영모죄로 몰린 사람들이 그곳에서 능지처참을 당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도 많았대요. 그래서 원혼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아래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그곳이 화장터였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들을 태우던 곳이었대요. 땅을 파면 아직도 탄 뼈와 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육골이 그 땅 아래 묻혀 있는 거였어요. 학자는 그런 곳에 집을 지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땅에 산 사람이 사는 건 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미쳐서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원혼들이 산 사람을 조종해서 비극을 만든다는 거였죠. 미신 같은 이야기였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100년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는 갑자기 수진이 불쌍해졌어요. 수진은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가 저주받은 땅의 희생자가 된 거였어요. 시청에 연락해서 그 땅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추모공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곳에 공원을 만드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결국 다른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봉인하기로 한 거예요.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진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스님들을 모셔서 대규모 천도제를 지냈어요. 100년 동안 그곳에서 죽은 모든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수진과 한소희 그리고 모든 피해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부디 그들이 편안하기를 바랐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그 터 주변에서 자주 들렸다는 이상한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놀라워했어요. 밤에 들리던 울음소리도 없어졌고 으스스한 기운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원혼들이 떠난 것 같다고 했어요.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정화 작업을 한 후 두꺼운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었어요. 그 위에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진원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그곳에서 죽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100년 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모든 희생자들이었죠. 수진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준공식 날 많은 유가족이 모였어요. 모두 꽃을 들고 와서 진원비 앞에 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했죠. 저도 수진을 위해 하얀 국화를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라고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했어요. 딸이 제 옆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에 수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난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요. 당신과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수진이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수진의 일주기가 지나고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고 딸도 취업이 확정돼 새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우의 진짜 정체였어요.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우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현우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수진을 죽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교도소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삭막한 회색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면회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유리창 너머로 현우가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은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해쓱해졌죠. 한때 친절했던 옆집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평범한 약사였다고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팀장으로 일했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10년 전 회사에서 개발하던 신약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임상시험 중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거였어요. 몇 명이 죽기까지 했답니다. 현우는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발각됐고 해고당했다고 했어요. 그 후 현우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약사 면허도 정지당했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어요. 빚은 늘어났고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됐답니다. 그때 윤태식을 만났다고 했어요. 윤태식은 현우의 상황을 알고 접근했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조금씩 현우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일이 커졌고 결국 살인에 가담하게 됐답니다. 현우의 약물 지식이 윤태식에게는 완벽한 무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우가 죽인 첫 번째 사람은 윤태식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전 상사였답니다. 해고당한 후 복수심에 불탔던 현우는 전 상사를 찾아가 디기탈리스를 먹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윤태식이 알게 됐답니다. 윤태식은 그걸 빌미로 현우를 완전히 장악한 거였어요. 아내를 죽인 것도 윤태식의 강요만은 아니었답니다. 아내가 현우의 과거 범죄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신고하려 했다고 해요. 현우는 그걸 막기 위해 아내를 죽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고백은 따로 있었어요. 현우가 수진을 죽인 진짜 이유였습니다. 수진이 조사하던 중 현우의 과거를 파헤쳤답니다. 제약회사 시절의 은폐 사건과 전 상사 살해까지 알아낸 거였어요. 수진은 그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고 현우는 그걸 없애야 했답니다. 현우는 수진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고 했어요. 윤태식의 범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까지 모두 폭로하려 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손을 쓴 거였습니다. 수진의 죽음은 우발적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현우는 며칠 동안 수진을 감시하고 접근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은 후 천천히 독을 먹인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해당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했어요. 자신도 괴물이 됐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생존을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살인 자체가 중독이 됐다고 했어요. 특히 약물로 사람을 죽이는 데서 일종의 쾌감을 느꼈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자부심 같은 거였대요. 의학 지식을 악용한 최악의 범죄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놨어요. 사실 윤태식 몰래 혼자 죽인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였습니다. 7년 전과 4년 전에 각각 한 명씩 더 죽였답니다. 자신을 의심하거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윤태식도 모르게 처리한 거였답니다. 시신은 다른 곳에 묻었다고 했어요. 그 집 마당이 아니라 근처 야산에 묻었답니다. 경찰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시신들이었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현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한 살인이 여러 건이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윤태식을 제거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윤태식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갈 생각이었대요. 하지만 박지훈 씨가 나타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실이 드러났고 자신도 잡히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이상하게도 후련해 보였어요. 더 이상 숨기고 살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감옥에 있을 거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하다고 했어요. 면회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수진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하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일어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현우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요. 수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교도소를 나오면서 검사에게 연락했어요. 현우의 추가 자백을 전했습니다. 검사는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현우가 말한 장소에서 정말로 두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7년 전 실종된 남성과 4년 전 실종된 여성이었어요. 현우의 자백과 일치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떠들썩했어요. 현우가 단독으로 저지른 살인이 더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우에 대한 추가 재판이 열렸어요.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였지만 죄목이 추가됐죠. 검사는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형이 선고됐어요. 현우도 윤태식처럼 사형수가 된 거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데가였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 같았어요. 수진을 죽인 현우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수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상실의 아픔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의 사형이 확정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딸과 산책도 했죠. 수진이 없는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놀랍게도 윤태식이었어요. 이미 사형이 집행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었던 거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길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매일 맞고 굶주리며 자랐대요. 15살에 집을 나와 공사장에서 일했답니다. 돈을 모아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사기를 치면서 재산을 불렸다고 했어요. 28배 그 집을 샀답니다. 남들이 꺼리는 흉가였기 때문에 헐값에 살 수 있었대요. 하지만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답니다. 처음에는 환청과 환각이었어요. 벽에서 사람 얼굴이 보이고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대요. 그러다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됐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가 자신의 비리를 알고 협박했고 격분해서 밀었는데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거였어요. 시신을 처리하면서 이상한 충동을 느꼈답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윤태식은 그 집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집의 악령이 자신을 조종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거라고 집 탓만 할 수는 없다고 했죠. 편지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 밝히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거였습니다. 20년 전에 2명, 18년 전에 1명, 그리고 13년 전에 1명을 더 죽였다고 했어요. 모두 그 집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답니다. 시신은 집 마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묻었대요. 당시에는 현우가 없어서 혼자 처리해야 했고 멀리 가서 묻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도 적혀 있었어요. 경기도 모처의 야산, 충청도 모처의 저수지 근처 등 상세한 위치를 기록해놨더군요. 윤태식은 죽기 전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최소한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박수진은 자신이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진실을 혼자 힘으로 밝혀냈다고 했어요. 만약 박수진이 조금만 더 살아있었다면 자신들은 진작 잡혔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박수진이 이긴 거라고 썼더군요. 윤태식은 현우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현우가 자신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 잔인하고 계산적이었다고 했어요. 특히 약물을 이용한 살인 방법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범죄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지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를 잃게 해서 죄송하다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곧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다. 부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윤태식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고백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편지를 전달했어요. 윤태식이 밝힌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검사는 즉시 수사팀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윤태식이 말한 장소에서 정말로 시신들이 발견됐어요. 오래되어 백골화됐지만 분명히 사람의 육골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어요. 20년 전 실종된 여성, 18년 전 실종된 남성, 13년 전 실종된 여성이었습니다. 모두 실종 당시 그 집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5명이 넘었어요. 27년 동안 15명 이상을 죽인 희대의 연쇄살인범이었던 겁니다. 유가족들이 찾아왔어요. 20년을 기다린 어머니, 18년을 기다린 아내, 13년을 기다린 딸. 모두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인수해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늦었지만 위안이 됐을 거예요. 최소한 가족의 유해라도 찾았으니까요.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추모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윤태식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조용히 집행됐다고 했어요. 마지막 유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윤태식도 죽었고 현우도 곧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어요. 두 악마가 모두 벌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 집은 정말 저주받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악인들이 우연히 모인 곳이었을까요? 딸과 함께 그 집 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공터가 돼 있었어요. 건물도 기초도 모두 파헤쳐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시에서는 그곳에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피해자들을 기리는 작은 공원이 될 거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그곳에 서서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이곳에서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용감했던 수진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놓아주자고 했습니다. 엄마도 그걸 바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윤태식의 마지막 고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이제 저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진이 없는 삶이지만 계속 살아가야 했어요. 수진이 그걸 바랄 거니까요. 윤태식의 사형 집행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에 집중했고 딸과의 시간도 늘렸죠. 주말마다 수진의 묘소를 찾아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집과 관련된 오래된 자료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향토사료관에서 찾은 거라고 했죠. 민서가 보내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집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어두웠던 겁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집터는 불길한 곳이었답니다. 당시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가 살았는데 조선인들을 착취하다가 광복 직전 온 가족이 피살됐다고 해요. 그 후 6.25 전쟁 때는 인민군이 그곳을 임시 수용소로 사용했답니다. 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죽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1960년대에 새 집이 지어졌지만 거기서도 비극이 이어졌답니다. 집주인이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윤태식이 집을 사기 직전인 1990년대 초에도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한 가장이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살한 거였어요. 기록을 보면 그 집터에서 죽은 사람이 최소 10명이 넘었습니다. 100년 동안 계속된 죽음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민서는 그 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최악의 터라고 했습니다. 음기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에도 그 터는 흉터로 분류돼 있었답니다. 관아에서도 그곳에는 건물을 짓지 말라고 했을 정도였대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강제로 집을 지었고 그 후로 비극이 계속된 거였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윤태식이 단순히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집이 정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역사학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집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학자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터는 원래 조선시대 처형장이었다고 해요. 수백 년 동안 죄인들을 처형하던 곳이었답니다. 특히 영모죄로 몰린 사람들이 그곳에서 능지처참을 당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도 많았대요. 그래서 원혼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아래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그곳이 화장터였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들을 태우던 곳이었대요. 땅을 파면 아직도 탄 뼈와 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육골이 그 땅 아래 묻혀 있는 거였어요. 학자는 그런 곳에 집을 지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땅에 산 사람이 사는 건 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미쳐서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원혼들이 산 사람을 조종해서 비극을 만든다는 거였죠. 미신 같은 이야기였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100년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는 갑자기 수진이 불쌍해졌어요. 수진은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가 저주받은 땅의 희생자가 된 거였어요. 시청에 연락해서 그 땅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추모공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곳에 공원을 만드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결국 다른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봉인하기로 한 거예요.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진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스님들을 모셔서 대규모 천도제를 지냈어요. 100년 동안 그곳에서 죽은 모든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수진과 한소희 그리고 모든 피해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부디 그들이 편안하기를 바랐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그 터 주변에서 자주 들렸다는 이상한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놀라워했어요. 밤에 들리던 울음소리도 없어졌고 으스스한 기운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원혼들이 떠난 것 같다고 했어요.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정화 작업을 한 후 두꺼운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었어요. 그 위에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진원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그곳에서 죽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100년 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모든 희생자들이었죠. 수진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준공식 날 많은 유가족이 모였어요. 모두 꽃을 들고 와서 진원비 앞에 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했죠. 저도 수진을 위해 하얀 국화를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라고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했어요. 딸이 제 옆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에 수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난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요. 당신과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수진이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진원비가 세워진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터는 이제 완전히 봉인됐고 주변은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저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현우가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했어요. 며칠 후 현우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망설임 끝에 교도소로 갔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현우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현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에서 본 것들을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숨겼던 진실을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그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어요.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지만 너무 생생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나타나서 자신을 저주했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봤답니다. 한소희와 다른 여자들이 밤마다 나타났다고 해요. 모두 피를 흘리며 자신을 노려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대요. 왜 우리를 죽였냐고 내 차례가 올 거라고 말했답니다. 그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고 결국 미쳐버린 거라고 했어요. 특히 수진의 환영이 가장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매일 밤 나타나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대요. 현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진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수진이 살아있는 것도 무서웠지만 죽어서 나타나는 것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그 집이 살아있다고 말했어요. 집 자체가 거대한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든다고 했어요. 윤태식도 원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집이 윤태식을 괴물로 만든 거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집의 영향을 받아 살인마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현우는 이미 그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전 상사를 죽인 것도 집과는 상관없는 일이었고요. 현우는 계속 횡설수설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꿈을 매일 꾼다고 했어요. 거대한 검은 구멍이 집을 삼키고 자신도 함께 빨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그 집 지하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태식도 모르는 비밀 지하실이 있다는 거였어요. 현우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어요. 마당을 파다가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찾았대요. 호기심에 내려가 봤더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수십 구의 백골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는데 일부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답니다. 고문당하다 죽은 사람들 같았다고 했어요. 벽에는 이상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대요. 한자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알 수 없는 문자였답니다. 마치 주술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현우는 그곳에서 나온 후로 더 이상해졌답니다. 살인 충동이 더 강해졌고 잔인해졌다고 해요. 그 지하실의 악령들이 자신을 조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실 입구를 다시는 찾을 수 없었대요. 아무리 파도 계단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사라졌다고 했어요. 저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진실과 망상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 의사도 현우가 심각한 정신분열 상태라고 했어요. 현우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집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어요. 콘크리트로 덮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깊이 파서 모든 걸 태워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악령들은 아직 그곳에 있다고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왔지만 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지하실 이야기가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공간이 있었을까요? 시청에 연락해서 추가 조사를 제안했어요. 혹시 모르니 땅을 더 깊이 파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콘크리트로 덮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어요. 결국 지하 탐사 장비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땅속을 투시할 수 있는 장비로 지하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일주일 후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지하 10m 지점에 공동이 발견됐어요. 꽤 큰 공간이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굴착 작업을 시작했어요. 콘크리트를 뚫고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작업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10m를 파자 정말로 지하 공간이 나타났어요. 오래된 돌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말한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고고학자들과 경찰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로 수십 구의 육골이 있었어요. 일부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일부는 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벽에는 이상한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해독하지 못하는 고대 문자였어요. 일종의 주술문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연대 측정 결과 그 유골들은 500년 이상 된 것들이었어요. 조선 초기나 고려 말기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묻혀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공간의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라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였어요. 여러 개의 방이 연결돼 있었고 각 방마다 다른 용도로 쓰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문실, 감옥 그리고 제단 같은 곳도 있었어요. 대규모 의식을 치렀던 장소 같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 땅의 역사가 다시 쓰였어요. 단순히 처형장이나 화장터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곳이었던 거였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500년 된 지하 고문실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죠. 정부에서는 그곳을 완전히 발굴해서 유골들을 모두 수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규모 위령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6개월에 걸친 발굴 작업 끝에 총 127구의 육골이 수습됐어요. 모두 신원을 알 수 없는 옛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정치적 숙청이나 종교 탄압의 희생자들이었을 거예요. 발굴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은 이제 완전히 정화됐고 국가사적지로 지정됐어요. 수백 년간 이어진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에 충실했고 딸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수진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그리움이 더 컸어요. 현우는 결국 교도소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자살은 아니었고 지병이 악화돼 죽은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그 집의 악령을 보았다고 했답니다. 어느 봄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을 그 마을 토박이라고 소개했어요. 노인은 그 집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200년 전 그곳에는 무당이 살았답니다. 신내림을 받은 강력한 무당이었는데 나라에서 금지한 사교를 믿었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발각돼서 무당과 신도들이 모두 그곳에서 처형됐답니다. 하지만 죽기 전 무당이 저주를 걸었대요.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이 피로 피를 갚게 될 거라고 했답니다. 그 후로 그 땅에는 계속 비극이 이어졌다는 거였어요. 저주가 대대로 이어져 살인과 죽음이 반복됐다는 거였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땅의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저주가 풀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진혼의식을 했으니 원혼들도 떠났을 거라고 했어요. 노인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 모든 비극이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악인들의 선택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땅이 악인들을 끌어들였고 악인들이 더 큰 비극을 만든 거였을지도요. 며칠 후 수진의 꿈을 꿨습니다. 수진이 밝은 곳에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아프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그 땅의 비극도 모두 끝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라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자고 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대로 둔 수진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딸과 함께 수진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옷은 기부하고 책은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수진이 아끼던 물건 몇 개만 남겨뒀어요. 정리를 하면서 수진의 일기장을 다시 발견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던 날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펼쳐보니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지훈과 결혼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그 아래 제가 쓴 글씨도 있었어요. 수진아 사랑한다. 평생 함께하자.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해야 했습니다. 수진의 방을 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수진을 보내드린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민서가 서울로 이사 왔어요. 고향에서의 부동산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 집 사건 이후로 고향이 싫어졌다고 했어요. 민서와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어요.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민서는 제가 다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살아 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5년이 흘렀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으로부터 8년이 지난 거였어요. 이제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요. 끔찍했지만 그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수진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어요. 수진이 시작한 진실 찾기가 결국 성공한 거였습니다. 비록 수진은 중간에 쓰러졌지만 정의는 실현됐어요. 이제 그 땅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추모공원이 조성됐고 매년 위령제가 열려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저도 매년 그곳을 찾습니다. 수진과 모든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해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산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평범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어요. 손주가 놀러오면 함께 놀아주고 저녁에는 민서와 차를 마십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압니다. 한때 모든 걸 잃었던 사람으로서 일상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죠. 가끔 수진이 그립습니다. 함께 늙어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 아쉬워요. 하지만 수진과 함께한 20년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 추억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향으로의 귀향은 악몽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여정이었어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롭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고 있어요.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수진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겁니다. 그게 수진이 바라던 거니까요. 언젠가 저도 수진 곁으로 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 거예요. 수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다는 것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슬픔을 딛고 일어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